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오형규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9월은 전통적으로 1년 중 수익률이 가장 취약한 달이라고 합니다. 1928년 이후로 증시가 평균 1.2% 하락했고 지난 4년 연속으로도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고 고용시장의 냉각 우려가 더해지면서 월초부터 약세입니다. 덩달아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좀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9월 징크스가 올해도 반복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도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오늘은 이선엽 이사님과 유신익 이코노미스트님을 모시고 9월 이후 글로벌 경기와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목을 메고 기다렸던 게 금리 인하였지 않습니까? 이제 9월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거의 확 실시되었는데 글로벌 증시는 오히려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정말로 이 9월에 저주라도 있는 걸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9월이 안 좋은데요. 글로벌 최근 증시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사실 9월이 꼭 안 좋았다라고 통계로도 나오지만 반드시 꼭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올해는 유독 9월의 불확실성이 뭔가 한꺼번에 많이 모인 달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달부터 있었던 경기 침체 논란이 마침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정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확산될 거냐에 대한 여부도 있겠지만 유동성 측면에서도 조금 이번에 9월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16일이 법인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8월에 지수가 급락했을 때와 최근에 지수 조정은 조금 성격이 다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수 하락에는 경기 침체 우려도 물론 작용을 했겠지만 그것 외에 최근엔 오히려 AI와 관련된 어떤 그 버블 논쟁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미국의 주요 지수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최근에 지수 조정을 받은 거 보면 다우 지수와 S&P 500,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각각 다른 흐름인데 예컨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정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다라고 본다면 근래 9월 들어서 조정을 정말 크게 받은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주로 반도체 지수로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요 9월 들어서 8월부터 이렇게 중간부터 살펴보니까 한 8조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만 8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팔았다가 아니라 반도체에 대해서 시각이 조금 변했다라는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땐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그 AI와 관련된 뭔가 안 좋은 자본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부진도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상당히 좀 나스닥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미국 경기 우려가 다시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전부 다 시장 예상치 하회했고 졸트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죠. 이것도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불안이 다시 이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 진짜 경기 침체 우려. 시장에서는 아까 지금 이선엽 이사님은 아니라고 그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유신익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좀 쉽게 좀 재밌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볼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볼펜 바짝 서 있잖아요. 회복 국면입니다. 그리고 볼펜이 이렇게 눕습니다. 침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을 다 아울러서 보면은 이렇게 살짝 기울어 있는. 이렇게 누운 건 아니고 그렇죠. 살짝 기울은 기울었는데 이 기울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있네. 그러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불씨를 우리가 어디서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졸트 보고서에서 사실 그 구인 공고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취업자하고 구인하는
개수 대비해서 구인 총 숫자, 구인 배율이라고 예. 하는데 이 숫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많이 떨어졌지만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2020년 직전에 노동시장이 너무 뜨겁게 과열되기 직전에 정상적일 때 수준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정상화되는 그렇죠. 거예요. 너무 뜨겁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후끈하게 찜질방에 있다가 이제 살짝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보통 이제 온도로 왔는데 네. 그걸 춥다고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2년 동안 너무 뜨거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졸트 보고서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그 구인에서 가장 우리가 키포인트가 됐고 경제가 좋을 때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기업 관련 전문 그리고 서비스 쪽이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기업 관련해서 막 성장을 하게 되면은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회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 부문과 관련되는 구인 건수는 이번에도 여전히 늘었어요. 17만 명 전월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 포인트를 지탱하고 있는 요소들은 살아있다. 예. 아직 살아있다. 근데 그럼 안 좋은 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는 미국 경제는 어찌 보면 졸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중요하지만 소비가 중요하죠. 소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달까지의 전체 가구의 소득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소득이 늘었습니다. 소득도 늘었고 소비 지출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과 소비가 느는 속도가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체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찾아보니까 정부의 소비 지출이 지난달에 금액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22년도에도 그랬고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23년도에도 그렇고 돈을 계속 우상향하면서 쓰는 추세였는데 그 명목 금액이 이제서는 플랫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죠. 대선을 지금 불과 이제 2개월 남짓 남아둔 상태인데 이 현재 바이든 정부가 재정 지출을 그렇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지금 정신이 있겠느냐. 임시 예산을 지금 2~3개월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합의해가지고 그걸 재량 지출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막 적극적으로 지금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거예요. 그건 지금은 뭐 소강 국면이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러면 뭐냐면은 잠깐 쉬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큰 이 항공모함 같은 경제는 어쨌든 정부가 끌어오고 연준이 끌어간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두 정책 기관들의 힘이 굉장히 큰데 사실은 두 기관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로 놓고 보면 쉬고 있는 거죠. 쉬고 있으니까 당연히 경제도 살짝 이제 쉬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이것을 침체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살아있는 중요한 지표들, 잣대 지표들, 가계의 소득, 그 다음에 고용에서 가장 뜨거웠던 구인 쪽에서 가장 뜨거웠던 기업 관련 전문 서비스 쪽, 이런 부분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직 침체를 논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아니 지나고 보면 침체잖아요. 미래일은 모르잖아요. 이런 또 반문을 하시는데요. 침체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침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2분기 이상 동안 사실은 후퇴를 해야죠. 그렇죠. 네. GDP, 잠재 GDP가 2%라고 보면요. 그것보다 낮게 나와야 되는데 2분기 연속. 근데 사실 이번 이제 2, 4분기 같은 경우 3% 성장을 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치이지만 한 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내년도 1월, 2월, 3월 지나가면 또 정부의 새로운 재정 지출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시점에서 침체를 강하게 논한다. 물론 우리가 경계도 하고 조심은 해야 되죠. 하지만 또 정부와 연방 정부와 그다음에 페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총합해 보면 침체라기보다는 잠깐 쉬었다 가는 국면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뭐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이제 톨게이트 나갈 때 속도를 한 60km 정도로 낮춰도 무지하게 느리게 그렇죠. 느껴지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경제전쟁 꿈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두 분 꿈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고용 보고서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바꾸게 될지 아니면 또 연준의 빅컷을 또 가능성을 높이는 그게 될지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우선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전 이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방송이 되게 불리한 게 몇 예. 시간 뒤에 그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연준의 생각이 바뀌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거 안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아직 경제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경제를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번에 이 실업률 발표 이후에 FOMC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대응에 대한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준은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어떤 식의 정책을 써가고 있냐면 어쨌든 그동안에 물가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물가가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책 대응이 전부 다 후행적 대응이었었어요.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표 보고 하겠다. 특히 데이터 이제 디펜던트. 근데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표현 자체가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후행적 대응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자체가 후행.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대응을 선제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알겠으니 이제는 물가에 대한 우려를 접어두고 이제 전체적인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제적 대응으로 어떤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실업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업률 이후에 FOMC가 하는 게 빅컷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연준의 대응 자체가 이제는 현재 그래도 살아있는 경제를 죽이지 않으려는 선제적 대응 노력을 한다라면 제가 볼 땐 시장에서 우려하는 정도의 경기 침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신익 박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많이 동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불펜이 잠깐 너무 좋았다가 이게 살짝 기울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무기를 펼쳐야 됩니다. 밑에서 이제 튕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시속 130까지 막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다가 130은 너무 과속인가요? 6, 70까지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6, 70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동차는 이제 스포츠 모드를 탁 눌러가지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버튼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여지를 쓸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 탑승자들이 동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 그 다음에 잠깐 쉬고 있는 연방정부가 함께 합심을 해서 연준은 또다시 이제 일정 수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번 사이클에서는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뭐 2%까지 절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탄탄하니까. 아마도 3% 중후반대 가면은 기준금리 그 근처까지만 가도 아마 거의 다 최고 수준으로 내릴 거라고 최고 수준으로 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미국 연방정부에서 쉬고 있는 상태죠. 근데 다행히도 지난번 SBB 때도 비슷한 이제 전례가 있었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고용시장은 우리는 아직도 견조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심리 달래기 시작했다. 근데 심리 달래기로 항상 재무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 후행적으로 무언가의 액션을 합니다. 근데 재무부나 정부가 뭘 할 수 없으면 바로 누구한테 오더를 내리냐면요. 미국은 최근 들어서 상업은행들한테 오더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상업은행한테 무슨 오더를 내릴까요? 대출과 리스크에 대한 활동들을 더 적극 장려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 산업시장 이런 부분에서 대출과 리스 관련되는 상업은행들의 돈들이 12조 달러 정도로 명목 금액이 GDP가 미국이 24조 달러 정도인데 50% 이상 수준으로 돈이 풀려 있고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즉, 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돈 풀어가지고 또 법을 만드는 거 아니야? 건전성, 그리고 그러면 돼? 바람직함, 이런 부분으로 논의하면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살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가 조만간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밌는 그림 하나만 한 가지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은 이제 서프라이즈 지수입니다. 이게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제 4번 이제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이 파란색, 하늘색으로 칠해진 막대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삐쭉삐쭉 서 있는데 저게 예상했던 경제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어요. 할 때 위로 확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저 패턴을 보시면요. 거의 지금 22년도 이후부터 쭉 우상향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를 안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서프라이즈. 자고 일어나면 어제도 좋았대. 자고 일어나면 또 어제도 좋았대. 이런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4200cc든 6000cc 자동차든 쉬어야 됩니다, 중간에. 안 그러면 진짜 불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쉬는 구간이고, 쉬는 구간에서 채비를 좀 한 다음에 스포츠 모드를 누를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상태고, 그것에 대한 합의와 함께 나가는 모습만 보인다면 또다시 경제는 완만하게라도 리바운드는 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 지수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 그 미국 연준의 8월 베이지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내 관할 12개 지역 가운데 9곳이 경제 활동이 정체되거나 둔화됐다. 7월에는 이런 지역이 5곳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무려 4곳이나 증가한 건데요. 이 두 분 꿈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유신익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우리 이제 그림으로 좀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실업률 상승 요인을 분해한 차트를 함께 좀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7번의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요. 네, 이게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도대체 어떤 요소 때문에 올라갈까요? 분해를 한 겁니다. 네.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뜯어봐야죠. 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실업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빨간색 이제 동그라미를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엔트런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신규 진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동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백인들 그리고 엘리트 근로자분들, 미국에 내에 있는 내국인들이 그동안에 임금이 높았어도 사실 일을 안 하셨어요. 일을 안 하다가 최근에 돈이 떨어지셨는지 그건 자세히 인터뷰는 못 해봤지만 최근 들어서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쉬었던 기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사실은 매칭이 잘 안 돼요. 기업가들은 좀 약간 임금을 낮춰서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그 전에 좋았던 임금을 자꾸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내세웠던 이제 이민, 포용 정책 이런 정책으로 힘입어서 이제서야 거의 이제 이제 집권 거의 마지막 시기가 됐는데 이제서 이제 이민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바로 못 찾으세요. 자, 이 얘기가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연설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노동시장이 최근에 약간 둔화가 되고 있고 위험성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공급 쪽 요인이 더 문제가 있어. 노동 공급이 늘어나서 그렇죠, 맞습니다. 약화됐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바로 유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주의 어떤 활동은 산업활동도 포함이 되지만 주별로 가계가 사실 가장 많은 어떤 주에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이제 주요 주체란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쉽게 일자리를 못 찾고 앞으로 노동소득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당연히 경제활동의 자체는 좀 둔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소비로 바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연준이 인식하고 있는,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고무적이라는 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연준이 그래도 시장이 생각하는 B컷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라도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무언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고용지표, 특히 뭐 실업률 같은 거 단순히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담긴 그 함의를 봐야 될 것 같은. 지금 유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고가 늘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신규 노동 공급이 늘어서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관건은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이 8월 초 블랙 먼데이 공포,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달 지나니까 또 이제 2,500선도 위태롭고 코스닥은 또 700선도 위태롭고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도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올라갈 땐 못 따라가고 떨어질 땐 덩달아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거 참 계속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국내 증시는 9월에 어떤 거를 주의를 해야 할까요? 뭐 사실 지금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가 해외 변수에도 그렇지만 국내 변수에도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수에서 하락률이 뭐 거의 1위일 정도로, 그러니까 전 세계 꼴찌란 얘기죠. 코스피도
올해 상승을 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뭔가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그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전히 수출 비중이 중국에 대한 비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증시에서 하락률을 기록한 국가들 보면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중국 지수가 대부분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의 중국 수출 비중하고 미국 수출 비중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놓고 보면 올해 미국 때문에 좋은 업종들도 있었지만 중국 때문에 발폭을 잡으신 업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이 올라가는 것만큼 일단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이 AI와 관련된 업종이 많지 않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증시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지수는 아니었습니다. 뭐 지난해 내년부터도 이미 경기 침체 우려는 있었었는데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면 그 중에 하나는 AI라는 새로운 어떤 산업의 트렌드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IRA를 비롯해서 미국이 어떤 제조업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새로운 공급망의 변화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AI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방향성 같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었던 그런 어떤 아쉬움들도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것 말고도 내부적인 요인들도 좀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증권 중심으로도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저는 금투세도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금투세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대기 매수세가 매년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일단 이익이 난 분들 입장에서는 팔고 일단 시장에 한번 그걸 지켜보자는 어떤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이 엄습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또 대내적인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다소 변동성도 커지고 힘을 못 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덧붙여가지고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도.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고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그럼요. 요즘 보면은 인사말이 뭐 아직도 국장하십니까? 이게 인사말이 됐다고 할 정도로 정말 씁쓸한 그런 뒷맛을 남기는데요. 이 외국인도 떠나고 개인 투자자들도 떠나고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증권 시장에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미국 증시와 비교했었을 때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우선 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주식들은 그래도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러면서 뭐 기업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튼실하게 많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훌륭한 기업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수출 중심의 기업이다 보니까 경기 순환에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취약한 구조로 많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많이 벌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삼성전자나 이런 훌륭한 기업들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주주만 공유할 게 아니라 일반 주주들한테도 그래도 주식을 들고 있는 것만큼의 어떤 주주 환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으로 최근에 어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최근에 금투세 논란도 많이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도 매력이 없는데 그 매력을 더 뺏는 모습인 거죠. 자, 그렇잖아도 우리가 이 국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계속해서 뭔가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그나마 있던 매력도 가져간다라면 사실상 지금 있는 사람들조차도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단순히 주식시장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투자했던 국민연금도 수익률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유 박사님도 굉장히 훌륭한 인재시지만 한국은 사실 사람밖에 없는 국가인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잘 되려면 뭐 벤처라든가 이런 기업도 좋아졌는데 그거를 배출할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원천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또 기업들도 좀 더 제가 볼 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가 알고는 정부 또 기업 우리 또 투자자들도 힘을 합쳐서 우리 시장이 좀 더 좋아지도록 뭐 좀 더 건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좀 더 매력이 높아질수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시장이 무슨 뭐 아주 최고급 백화점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장 시장에 사람들 몰리는 거 보면 매력이 있으면 간다는 그럼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아주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질 GDP 1분기 대비 0.2% 감소를 했고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이제 1분기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보면은 정말 경기 안 좋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게 돼요. 유 박사님 이 국내 경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서프라임을 한번 겪고 나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우리가 자생적으로 3차 산업을 키워야 된다. 이런 유럽 모델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지났죠. 그 뒤로 네. 많이 지났죠. 근데 여전히 수출 의존 국가입니다. 이번에 성장률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3% 성장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부문별로 기여했나요? 이렇게 보시면요. 제와 수출 쪽이 거의 대부분 2.3% 성장하는데 2.6%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2.3 최종 성장을 했는데 순수출에서 2.6% 나왔다는 거는 나머지 요소에서 특히 내수에서 까먹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는 네. 얘기죠. 네. 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전체 취업자 인구수에서 거의 20% 이상의 분들이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자영업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단순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것 이상으로 뭐 온라인화되는 부분들 예. 아니면 그 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많은 플랫폼이나 기업들의 브랜드에 비해서 같이 경쟁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것에 대한 보호 장치나 아니면 이것의 브랜드 가치, 자영업자분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네. 무언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지만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자영업자분들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영업자분들은 되게 중요한 그 계층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체적으로 팔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소득이라면 또 소비자로 전환이 바로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어떤 생산, 소득이 줄어든다. 이거는 바로 소비 감소랑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이제 안정적이었던 거는 반도체하고 관련되는 뭐 디스플레이나 ICT 관련된 품목들이 이번에 수출을 잘 했습니다. 잘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깐 힌트를 얻어보면 중국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수출이 늘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미국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가 조금 건너가긴 했지만 지금 글로벌리에서 절대 침체로 가는 국면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에 수출 실적이 그렇게 나왔을 리가 없어요. 반도체는 철저하게 경기에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내수의 문제가 좀 많구나. 그러면은 이번에 정부는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소비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지티브한 효과를 내줬지만 내수 민간 경제에서는 버팀목이 없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예전에 작년도에 나온 건데요. 우리가 GDP 대비해서 총 가계의 신용이 80% 이상, 가계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이 80% 이상 늘어나게 되면 이제는 소비가 제약을 받는다. 예. 아주 쉽게 얘기해서 주머니에 대출이자 나가고 빚에 대한 대출이자가 항상 고정으로 세팅이 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쓸 돈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 좋고 일부 지역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지금 서서히 우리나라에 스며들고 있는 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지나고 보면요. 항상 가랑비젓듯이 나중에 천천히 그런 현상들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를 뭔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당장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선영 이사님의 좋은 또 포인트 중에 제가 꼭 첨언해서 제가 따라하기만 하는데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밸류업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더 적극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업은 단순히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어떤 경제적 정책의 트렌드를 보시면 전부 다 내수는 안 그래도 저성장입니다. 사실 수출로서 무언가 드라이브를 걸기에도 지금 경제가 다 블록화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조차도 이제는 우리 내수 경제로만 갈 거야라는 중국조차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했고 사실은 미국은 더 먼저 했었고 예. 그러면 이 주식 시장 살리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밸류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만큼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로 인한 웰스가 개인이 그냥 주식이나 투자를 해서 뭔가 돈을 번다는 개념을 떠나서 사실은 그런 돈들이 IPO 시장, 회사채 시장으로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는 어떤 촉진의 효과가 있거든요.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자국 내의 내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기 때문에 더 적극화되어야 되고 이런 정책의 기업들이 더 빨리 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바로 이 저성장에 그래도 당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탈피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의 효과라도 있어야 지금 뭐 이런 이 저성장 국면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역사적으로 9월 수익률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달에 주목해야 될 거는 9월 FOMC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열 비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증시 흐름과 9월 FOMC 이후의 증시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국내 증시, 해외 증시는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지금 경제가 침체로 진입했다기보다는 뭔가 고점에서 약간 좀 기울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증시가 약간 그러니까 경제가 약간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또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가 버텨주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지 않는 뭐 언제까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4%에서 3.5%까지 기준이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사실 이런 정도면 금리 레벨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1995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를 조금 참고를 해보면 보통 석 달 정도 시장이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 둔화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침체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모색하기보다는 그동안 올랐던 데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한 분기 정도는 뭔가 옆으로 기어가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형식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지면 사실 저희들이 볼 때도 뭔가 이번에 9월에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도 사실 지난번 8월에 빠졌을 때 그 우려까지 다 반영을 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또 9월에 나오는 어떤 미국 연준의 대응이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무엇을 하겠어. 이런 어떤 판단들이 든다라면 이게 뭔가 추가적인 하락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정말 큰 어떤 이슈로 변질되기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국내 증시는 이와 다르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금투세 이슈가 의외로 시장을 좀 많이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작게 보실 수도 있고 크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의 수급 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체력이 너무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제 고객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오늘 어떤 일도 있었냐면 1억의 주식을 파는데도 그 관련 기업의 주가가 4%나 밀리는 사실 1억에 1억에 이 정도면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과연 팔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앞으로도 더 그럴 텐데 미국 시장 좋다고 우리가 꼭 좋아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국내 요인에서 굉장히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종목이나 업종별로는 제가 볼 때는 살만한 기업들이 나올 수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전체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미국과 동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국내 정책 여부도 많이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돼야 되는데 최근 시장,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 조정이 이제 뭐 AI 거품론 이거 나오면서 반도체까지 그 파장이 미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유 박사님, AI 거품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200cc라고 해도 6,000cc라 해도 결국은 쉬었다 가야 된다 표현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좀 아이러니하고 좀 시장의 심리를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는 지금 미국의 경제는 너무 뜨겁다 둔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버팀목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그로 인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는 게 침체로 다시 갖다 붙이는 거는
사실은 이 뭐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죠? 결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 엔비디아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제가 감히 뭐 이렇게 평가할 정도, 평가하지도 못할 정도로 훌륭한 기업인데, 얼마 전에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미국의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돈 규모, AI로 돈을 쓰는 규모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다 인덱스화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미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더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된 산업들이 미국의 잠재 GDP를 지금은 2% 수준인데 32년도가 되면 최소 1.8에서 3%까지 더 증분시킬 거다. 그러니까 최소 2배에서 2.5배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대전제가 뭐냐면 실물 산업으로의 적용과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확산되면서 실물입니다. 바로 실물. 여기 실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엔비디아 전문가는 아니고 AI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미국에서의 엔비디아와 관련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반도체 칩이지만 이 칩들이 아직은 컴퓨터학적, 그러니까 영상과 정보에 대한 부분들, 음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밌고 자유롭게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부분에 약간 한계가 다다르고 있고, 우리가 그럼 실물로의 적용은 도대체 뭘 의미하나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자동차 공장에서 미국의 자동차 공장은 그 자동화되어 있는 것이지 AI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즉 엔진을 그리고 새로 나올 자동차에 대한 디자인을 AI가 디자인을 하고 엔진의 구성을 AI가 만드는 거예요. 가성비 좋게 아니면은 디자인을 너무 멋지게.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는 디자이너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 훌륭한 엔지니어 분들이 좀 적더라도 사실 이거로 인해서 생산성이나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여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없이 실물에 대한 적용 없이 아직까지 이렇게 빨리 왔다는 것은 주가 자체만 너무 독단적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실물 산업으로의 적용을 기다려야 되는 그 휴지기인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은 한 6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이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살아나려면 좀 AI가 좀 안정이 돼야 뭐 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HBM까지 관련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 박사님하고 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AI에 대해서 거품론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뭘로 돈 벌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았느냐? 재밌게도 지금까지도 AI 그 기본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직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옛날에 우리 인터넷 뽑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99년 인터넷 버블이 있었을 땐 일단은 펜티엄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예. 우리 ADSL 초고속 인터넷이 처음 예. 나왔었잖아요. 그걸 처음에 굉장히 쓰면서 개인들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AI와 관련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자꾸 모델이 발전하는데 발전 속도가 스타트업이 뭔가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그 AI와 관련해서 전 엔비디아도 올해 탐방도 좀 가봤었고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어떤 얘기들 하냐면 내가 정말 잘 만든 거 있는데 저 GPT가 내 거보다 더 좋은 모델을 석 달 뒤에 발표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 모델이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아직 덜 나온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GPU가 일반 스타트업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단 막 국가들도 보유하기 어려운데 일단 뭔가 받아서 돌려봐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젠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에서 약간의 저도 시간의 텀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조만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올 것 같은데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AI가 지금 쓰여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저희 같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상상이 좀 부족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겠구나. 예. 이걸 이제 아주 유식하게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AI 때문에 지금 AI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게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같은 로봇이라도 생각을 하는 즉 뭔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휴머노이드를 나돌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그 피규어라는 기업이 피규어라는 로봇이
처음으로 BMW 그 자동차 공장에 투입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 보면 애가 어설플 수도 있겠지만 시장 가능성을 보겠죠. 아, 만약에 저 로봇이 정말 자동차 공장에 투입이 된다면 차를 반값에 만들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로봇이 배터리가 8시간 간다라고 하니 이거 석 대만 산다라고 하면 한 사람 몫을 할 거고, 그러면 인건비 안 줘도 되고 복리후생비 없을 거고 결근도 안 할 거고 휴가 간다고도 안 할 거잖아요. 중요한 건 24시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매출은 같아도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럼 이게 기업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면 또 다른 걸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일단 3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율주행,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이 또 AI 기반이라는 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이번에 나온 애플의 아이폰 16이 이번에 나올 때는 좀 미뤄지긴 했지만 AI 비서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초기 버전일 텐데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역시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로봇, 즉 사람을 대처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아, AI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뒤에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반도체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근데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 전기차 관련해서 캐즘 얘기가 아주 요즘 자주 들렸죠. 2차 전지 시장 불안 요인도 뭐 여러 가지 부각이 됐는데,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 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유신익 박사님 혹시 연구를 좀 하셨는지요?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물 들어왔다, 뭐 네. 물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다 약간 인하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조적으로 다 이제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고,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화이자, 뭐 존슨앤존스, 머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빅파마들이 그동안 많이 팔았던 약들이 거의 5년에서 10년 사이에 사실 특허가 거의 다 만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팔았던 약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복제약들도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이제 진입자들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잘 팔렸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이제 빅파마들이 기술 경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4천억 달러를 가지고서 아예 기업을 M&A 하려고 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더 싸고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M&A가 필요하거나 혹은 애로를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돈을 쓰겠다. 근데 그런 어떤 산업적인 트렌드가 글로벌리하게 이제 열려지면서 사실상 이제 일본의 큰 제약사에도 러브콜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어떤 플랫폼화 되어 있어서 이제 한 10년 이상의 어떤 연구 결과가 있고 새롭게 어떤 뭔가 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러브콜을 받고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산업 측면에서 바이오 산업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빠질 만큼 빠진 전기차와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2차 전지가 넘어야 될 캐즘이 된 이유가 있을 예. 거잖아요.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서민분들이 이제 차를 사셔야 될 텐데 가격이 비쌌었을 거고요. 배터리 가격, 충전소가 없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화재 있었어요. 사건들이 화재도 또 있었을 있었죠. 거고.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 캐즘이라는 걸 만든 장애를 극복하는 기업들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배터리가 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고, 그 안에서 뭔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예를 들어서 소형 자동차는 배터리도 작아질 건데 그럼 이 작은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면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상관없이 또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있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차별화될 수 예,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항상 보면은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었을 때 처음에 보급될 때는 다 같이 오르지만 그 뒤로는 그 성능 개선을 하는 기업들이 오르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스마트폰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 관련주가 오르다 그다음에 카메라 관련주밖에 안 그렇죠.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생각했었던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뭔가 그 보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온다면 그 관련 기업들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미국 못지않게 앞서 지금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PMI 4개월 연속 위축됐다. 정말 미국만 좋아도 안 되고 중국도 같이 좋아져야 우리 시장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원 최근에 많이 다녀오셨다고요. 네. 이선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중국이 많이 다친 건 사실이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경제가 좋아질 만한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봤던 중국이 아니었던 게 지금 중국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중국은
예전에 일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는 중국인들은 뭐 돈도 많이 쓰고 그렇죠? 뭐 과시도 하고 이런 거였다라면 요즘은 그냥 너무 검소하고 돈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 저축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소비 형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뭐 코치라든가 해외 명품 가방을 만들어주는 제조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비슷하게 만든 가방들이 유행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진짜 명품은 사진 않고 거기서 나오는 품질 괜찮은 거 이런 게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웬만한 식당, 좋은 식당 가면은 가난뱅이 메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비싼 식당인데 비싼 건 먹을 수 없고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식당이면 한 3만 원짜리 메뉴를 따로 내놔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가난뱅이 세트거든요. 이게 재밌는 국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 한맥스 또는 이제 중국어로 하우터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이 유통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황의 여러 가지 예, 징후들이네요. 맞습니다. 불황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옛날에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어떤 부동산 위기가 왔었을 때는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에 정조정된 보다 과감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써준다라면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살아난 어떤 기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본과는 조금 다른 게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골물 때까지 골마서 터졌는데 중국은 일부러 중간에 먼저 터뜨렸죠. 그랬다는 점에 좀 다른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흔히 얘기는 신용 위기로 발전했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은행들이 건재합니다. 그래서 신용 위기까지 번지지 않았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그 파급 효과가 적진 않지만 그 효과가 예전에 일본에 봤던 30년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그 다음 주 10일이면 미국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유신익 박사님, 그 9월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글로벌 경기 관련한 거와 미국 대선 엮어서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관세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차, 신재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다시 되돌이키겠다라는 이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정책 스탠스를 다시 뒤집어 엎는데 아마 초점이 더 강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뭐 마이너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결제를 넓게 한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패셔너블한 좀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포인트들을 살릴 것 같고요. 핵심은 사실 구체화되지 않았던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에 이제 부통령 시절에 정책 그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포럼에서 이야기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해리스 부통령은 10년 안에 완벽한 신재생 그 정책과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그 브릿지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쓰다가 전통 에너지를 쓰다가 넘어간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고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은 사실 굉장히 분배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그 부채 탕감, 학자금 부채 탕감뿐만 아니라 무료 공공대학 건설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더 많은 재정 그리고 포퓰리즘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10일 그 토론도 열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선엽 이사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장이 9월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투자자분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됩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미국과는 다르게 되게 취약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 어쨌든 이번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회 이후에
다시 이제 오르는 업종들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업종들이 좀 균형 있게 올라가는 데 비해서 예. 한국 시장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어떤 업종이 올라가면 나머지 업종은 쉬는 게 아니라 아예 폭락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내내 업종들 어느 업종이 올라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정말 처참해지는 그런 네.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만은 뭔가 내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꾸며서 이런 부분보다는 다음에 시장에서 보고 있는 어떤 이슈라든가 움직이는 것들은 어떤 건지 좀 면밀히 바라보시면서 사실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한 난이도는 지수가 올라가거나 안 하고를 떠나서 거의 극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참 투자자 초보이신 분들 입장은 굉장히 어려워진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인고의 세월을 네.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